추미애 당대표 시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를 탄핵 시기했죠. 박근혜 탄핵 시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총괄 당대표 부실장을 맡고 있었고 오랫동안 또 추미애 장관과 함께했던 조일출 대표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화면은 저쪽 보시고 우측 마이크 앞에 두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방송 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파주 시민분들께 늘 해를 띄워주는 남자 파주일출 조일출입니다. 오늘 박시영 TV라는 민주진보 진영의 최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파주 일출 뭐라고 했죠? 파주에 해를 띄우는 파주에 본인 이름이 일출이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름 각인 효과를 만드셨습니다. 자, 정치신인 공개 면접 취지는 뭐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괜찮은 분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정치신인들 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국민 공천 심사위원이 돼서 괜찮은 인물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국민 심사위원으로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X 이렇게 해서 공과의 X로 여러분들의 의견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중간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후보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 요령은 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 늘 발언해. 그 요령은 정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후보들 출연하면 출연자들한테 사진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세 것 준비해 오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예. 오늘 어떤 사진 준비했습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님과 찍은 사진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님과 찍은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예. 저건 언제 찍은 겁니까? 제 기억이 하면 저건 한 2014년 정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제가 추미애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 보좌관으로 지낼 때. 의원 보좌관 시절에.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젊어 보이네요, 진짜. 2014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9년 전.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이렇게 자료 검토하면서 제가 보고 드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하고는 보좌관 시절, 당대표 시절 이렇게 함께 다 보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제가 송영길 대표님을 뵀던 건데 언제냐면요. 대선 끝나고 나서 송영길 대표님이 대표직을 그만두시지 않았습니까? 저 장소가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증심사라는 그 절입니다. 당대표 마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체해 보여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표님이 대선 패배 이후에 대표직을 이제 사퇴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사찰을 전국 사찰을 이렇게 다니실 그때거든요. 요즘에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예. 잘 싸웁니다. 예. 그렇게 싸워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송영길 그 당대표 시절에 또 뭐 전략특보인가? 예, 전략도 전략부를 하셨죠.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파주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파주 예산정책연대 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분들하고 제가 정책 토론회를 하는 과정인데 제가 파주시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발제를 하는 그 사진입니다. 파주시 예산을 말한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 재정 예산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냈죠. 그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뭐 나중에 틈틈이 예. 짬내서 잘 홍보하시기 바라고. 예. 자, 일단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 타이머가 작동하거든요. 화면에 예.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질문은 본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일출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시간인데요.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일출입니다. 저 조일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력과 정책 그리고 정책과 전략 두 가지 마인드를 한꺼번에 모두 겸비한 여의도에 몇 안 되는 준비된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저 조일출은 1999년 추미애 의원을 모시기 시작한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그리고 국토위, 산자위, 행자위 등 여러 상임위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전임 교수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에서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았고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총괄 부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송영길 당대표의 전략특보를 대선 시에는 맡았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한양대 겸임교수, 전북대 특임교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고민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부에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근무할 때는 정책보장의 바이블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략 전문가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따뜻한 소통가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는 최고의 예산 재정 전문가로서 늘 열심히 당당하게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파주 시민을 위해서 당당하게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아껴 쓰셨고요. 아까 이제 추미애 당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두 분 다 이제 당대표를 지내셨는데요. 인연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요즘 두 분이 또 마침 굉장히 화제 인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추미애, 송영길 두 분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미애 대표님을 뵙게 된 거는 1999년 겨울이었습니다. 단 하루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오랫동안 이렇게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박사학위 취득이나 또 한양대나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수로 있는 동안,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로 떠나 있는 동안에는 가까이 있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추미애 대표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자와 같은 용기와 화라산 같은 열정의 정치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위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는 불굴의 정치인이시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민주지정에서조차도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잘 아시다시피 좋은 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만 정치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나라를 어떻게 국민의 나라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의 강단의 정치, 열정의 정치를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송영길 대표님은 제가 가까이 이렇게 뵙게 된 거는 2011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수 임명장을 받으러 가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국회에서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얼굴들을 뵙고 그렇게 아는 사이 정도는 됐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는요. 제가 교수 임명장을 받으러 갈 당시에 많은 인천의 분들이나 지역의 주변 분들이 제가 선거의 어떤 공신이라든가 아니면 또 낙하산 이렇게 인사로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나 또 면접, PT 발표를 통해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당당히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심지어 송영길 시장님조차도 시장실에 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처음 뵀을 때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냐고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통해서 당당히 합격해서 임명장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하셨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크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송영길 대표님하고는 다시 지난 대선 때 당대표 전략특보를 맡으면서 또다시 일을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송영길 대표님은 많은 어떤 몸의 신체상 건강도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송영길 대표님은 한마디로 86 정치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86 정치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그 희생정신, 그리고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기득권과 개파 정치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계십니다. 송영길 대표님은 늘 공부하며 86 정치인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하면서 노력하시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정말 큰 정치인이십니다. 예. 네. 이제 뭐 초반전 치렀습니다. 이제 중반전으로 서서히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본인 보니까 소개한 거나 뭐 책 쓴 거 보니까 확실히 예산 문제, 정책, 예. 재정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학위도 이제 경영학 박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맡고 있는데 보니까 파주 예산 정책연대 상임 대표 그리고 예. 파주 예산스쿨 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들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주 예산정책연대는
내 삶은 예산과 정책이라는 모토로 탄생된 파주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여기 파주 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또 동시에 파주 예산스쿨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핵심적인 활동은 시민분들에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좀 알려주자는 게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논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적인 활동이 매달 예산스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매달 한 번씩 시민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산스쿨하고 시민정책 토론회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 조일출이 직접 예산 강의를 하고 예산과 관련된 정책 토론은 제가 직접 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예산 강의는 단순한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알고자 하는 말 그대로 실전 예산 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많은 시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이런 예산 강의는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을 제대로 알고 보니 화가 나고 전투력이 생긴다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스쿨 강의를 하다 보니 재미난 것은 또 뭐냐면요. 우리 지역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운영이나 학부모의 활동을 하는데 학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다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다니고 있는 애들에 대한 학교 예산을 좀 알고 싶다는 그런 강의 요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교 예산에 대한 특별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들이 학교 예산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잘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의 많이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7월 한 달만 권리당원 모집 때문에 좀 쉬었습니다. 보통 몇 회 정도나 했습니까, 이게? 보통 한 달에 매주 1회씩 해서 4회 한 달 강의입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나 참여하세요? 보통 20분에서 30분이고 현재 7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총선에 도전하는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번 이제 시장 선거에도 도전을 하셨던데 다시 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국회의원 총선에 도전하시는 이유,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또 국회에 입성하시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 3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두컴컴한 망망대해에서 등대에 한 줄기 빛이 온 희망을 주듯 정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들은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저 조일춘을 국민을 위한 당당한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의 정치 동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익적인 신념. 두 번째는 소통 능력. 세 번째는 정책 능력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국회의원이 직접 강의하는 시민 예산학교를 열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분들과 당원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회 내에 GAO, 쉽게 말하면 정부 책임처입니다. 정부 책임처를 설립해서 국민의 돈 예산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국민의 돈인 예산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민생 살리고 재복구를 위해 추경을 하지 않은데도 길을 막고 있는 기재부를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2030 청년에게 있습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4세로 정해져 있고 통계법에서는 웃기게도 15세에서 2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년 예산이 1년에 매년 20조 원씩 씁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처에 의한 예산정책처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그중에서 6조 원이 거의 청년과 전혀 무관한 예산이랍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청년기본법, 청년예산 제대로 선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저는 오직 중앙정치만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피치 못하게 우리 당시에 민주당이었던 파주 우리 시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마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캠프 주변의 분들과 파주 지역 분들이 저한테 강한 출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출마하지 않겠다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설득한 논리가 하나였습니다. 명쾌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치, 지방정치 없다. 이재명 파주시장이 국회의원에서 대통령 후보 되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조일출 선출 정치를 위해서 저의 스스로 늘 책찍하며 준비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공익적 신념, 그리고 소통의 정치, 정책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 좀 힘이 느껴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제 뭐 굉장히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구체적 상은 있는 것 같아요. 국회 들어가면 내가 당장 뭐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제 파주 갑에 이제 도전하시는데요. 거기 또 우리 민주당의 윤우덕 의원도 있고 예. 왜 이제 파주 갑에 도전하는지 또 윤우덕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파주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 모두 파주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했습니다. 저의 이제 세 자녀는 파주가 고향입니다. 제가 출마하는 파주 갑지역은 제2기 운정 신도시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신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통, 일자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의료 이 네 박자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운정 2기 신도시는 거의 2기 신도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GTX-A가 2028년 강남에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파주시는 재정 자주도가 31일만큼 재정 자립 능력도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넘칩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은 도대체 없습니다. 우리 파주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파주는 서울의 1.2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환경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저 조일출 준비된 바늘로 파주를 보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에 계시는 윤우덕 의원님 삼선 12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도 굉장히 훌륭히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파주가 더 멋지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조일출 최고의 예산 재정 전문가라서 제대로 한번 역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내부 총질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개딸 팬덤 정치 관련된 논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있어 왔고요.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잠복된 이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똘똘 뭉치지 못해서 대선에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불과 그 차이는 24만 7천 표였습니다. 12만 5천 표만 가져왔다면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2개 동의 인구수 합치는 것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검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은 힘들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넓히고 그리고 뺏지만을 위해서 명분 없는 행위들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더욱 늪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77.77%라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되신 이재명 당대표로 똘똘 뭉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검찰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먼저 우선적으로 돌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팬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민가수 조용필, 문화대통령 서태지 모두 팬덤 문화로 탄생되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팬덤 문화에서 탄생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문화도 그러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당시의 여당이자 제1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팬덤 문화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지금 민주당의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팬덤 문화가 기필코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이어져서 그랬을 때 이 지금의 팬덤 문화가 더 값지게 보이고 진정성 있게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중에서 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뭐 정치적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조일출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자랑부터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박시영 대표님께서 이거는 지금 면접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라 그래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쑥스럽지만 그래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조일출의 인간적인 최고 장점은 신의를 확고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의도에는 국회에 조일출 사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일했던 후배들을 제가 끝까지 챙기고 같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의도에 조일출 사단이 있다라고요. 일례로 같이 일했던 여자 인턴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후배는 지방사립대를 나온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후배의 최고의 꿈은 구급 행정비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책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도 정책 공부도 하지 않고 늘 잡일만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놓고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정책 질의서를 수개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끝난 후에 다른 방에 당당히 정책 비서로 갔고 그 여자 후배는 최고 5급 비서관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두세 달 전에 지금 굴지의 대기업의 스카우트에서 당당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또 인간적인 부분에 좀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람을 좀 쉽게 믿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로부터 가끔 핀잔도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어서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것보다 믿지 않아서 큰 일을 저지르는 게 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후반부 들어갔는데요. 민주당 혁신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혁신과제가 또 총선 승리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승리로 해서 개선 과제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혁신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인적 혁신입니다. 모든 일과 정치는 사람이 하는데 제대로 인적 혁신 없이 어떻게 총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계십니까? 삼선 초과 동일 지역 금지 그리고 하위 20% 의원에 대한 결과를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해서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인적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소통 혁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원의 의견이 제대로 직접 반영되는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의원이라는 특권을 없애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철저한 실력으로 무장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민의 돈인 예산을 마치 기재부가 주인인 듯 큰소리 치는데도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맞짱도 안 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 직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기재부는 돈이 없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기재부는 무려 62조 원을 갖다 바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적 쇄신, 소통 혁신, 정책 혁신 반드시 이뤄내야만 합니다. 네. 그중에 기재부 때리는 거 속이 좀 시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뭐 여러 정치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정치인을 좋아하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유형의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런 정치인분들과 같이 좀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꼭 만나 뵙고 함께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좀 강력한 의지와 이에 걸맞는 유능한 좀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국민에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니 함께하자라고 좀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강단 있는 정치인. 또 그리고 이러한 외침을 단순히 말이 아닌 직접 실천하면서 대안을 좀 만들 줄 아는 좀 실력 있는 정치인. 그래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리더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정치인들과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어떻게 평가하는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네. 이렇게 드리는데 네. 빨리빨리 해서 네. 우리 대표님이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 것 아니, 같아서.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일단 시청자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청자 질문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 시간 2분이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하십시오. 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제가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조직전략 총괄 부실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재명 후보님과 직접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일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또 조정식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그리고 김용 선배님과 같이 이런 분들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다른 후보들로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다른 후보들의 회의를 뿌리치고 저 스스로 당당히 2021년 4월에 이재명 후보 캠프로 혼자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께서 가장 처절하게 바닥적인 서민 삶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민과 약자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 확신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께서 가장 치열하게 열심히 일을 하며 성과를 내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실천하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정치인이 되실 거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되신 이재명 당대표님이 불굴의 의지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확실히 제대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 한 모금 드세요. 예. 아니 찬물도 있었고 따뜻한 물도 있으니까 숨 좀 돌리시고 이제 준비한 질문 두 가지 하면 마무리할 것 같고 시청자 질문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도 많고요. 정말 열불 터지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이슈가 뭔지 1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 추경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많은 수해 피해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우리 기재부는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그리고 소수 특권층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매년 14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수 펑크 비난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따뜻하고 국민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치의 본령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층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정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를 대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과 직접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바위처럼 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뜻한 정치,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 꼭 실현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질문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댓글 나온 것들 조금 소개하면서 시청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띵베럴님이 경제와 예산을 알고 계신 분 같네요. 네, 그런 느낌 확실히 좀 들죠. 젠틀님이 조일출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긴장 많이 했습니다. 젠틀님 또 뭐 기재부가 장난 못 치게 꼭 당선됐으면 합니다. 아마 지지자인 것 같고요. 데이지님이 파주가 많이 젊어졌다. 그에 걸맞는 분이시길 바라봅니다. 파주 시민으로서 바람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댓글 몇 개 있네, 아니 질문들이 좀 있네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할 수 있는 건 뭐 한 1분 하고 길게 할 수 있는 거는 한 2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데타 데빌님이 일산 신도시는 정해지고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지하철이 다녔는데 파주는 5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하철이 없다. 아까 그 말씀 하셨죠. 3호선을 데려오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고 해요. 꼭 파주의 지하철 노선을 가져와 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질문, 답을 좀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당시 아마 95년 6년 정도 됐었을 겁니다. 대화역을 왔거든요. 근데 허허벌판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3호선이 이미 개통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 우리 운정 신도시의 경우는 현재 지금 운정 신도시만 35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2기 신도시 중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운정까지 오는 지하철의 비용이 사업비가 7, 8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연장되고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1조 원이 홀 넘어버렸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기 운정 신도시는 중앙공기업인 LH가 택지 개발해서 조성한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은 당연히 국비, 재정으로 충당돼야만 합니다. 민자로 돼서는 파주시는 파산납니다. 파주시 예산이 본 예산이 2023년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지급 보증을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국비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한테는 비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송에서 알려드리면 저랑 또 이렇게 경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내년 1월 정도에 네.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은영 님이 조일출 대표님 파주 예산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옳은 방안인지 시민들이 어떤 감각으로 지켜봐야 할지 비전을 좀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결국은 이 예산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은 우리 삶에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주 예산이 2023년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포함해서 총 2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1조 9,700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아쉽게 지난 작년의 경우는 2천억 원이 소위 말해서 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서 올해 넘어왔던 것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일산이나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1,000억 원에서 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우리는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0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분들이 작년에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제대로 못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전문 지식을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좀 터득하셔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파주 예산스쿨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민님,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던 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추미애 저는 대표님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시죠. 사실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우리 8월 1일 날 한동훈 장관이 우리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검수완박을 거꾸로 뒤집히는 완전히 갈아엎는 그걸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수사준치 시행령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요는 이런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권 분리해서 우리 부패 경제사범이나 우리 그런 부패사범들 이런 선거사범들 빼놓고는 경찰에 지금 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사 종결권을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번에 개정안이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경찰한테만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좀 일부 가지고 오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이 뒷구절에 아주 심각하게 숨어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범죄나 이런 선거사범인데요. 그냥 다른 일로 우연히 하다 보니까 무슨 조그마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걸 현재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검찰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말 그대로 국민의 바람이 검수완박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검찰의 나라 아닙니까? 늘 말씀하셨듯이 주권이 국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검찰이 지고 있는 부분들. 검찰은 그 수사나 모든 기소를 독점함으로써 국민의 뒷조사를 하고 권력의 뒷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울분을 표출하고 계신 겁니다.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저는 100% 찬성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벤데타님이 파주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한 보관을 좀 말씀해 달라고. 파주 출생률이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 분석을 파주시 걸 해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가 제 기억이 하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잠깐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제가 직접 자료를 썼던 건데요. 사회복지 부분만 좀 제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 우리 교육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우리 과밀화 급증 이야기를 하셨지만 파주시 교육 예산의 경우가 파주시 전체 예산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위거든요. 근데 교육 파트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 2%로 16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찾았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회복지도 16위에 해당됩니다. 중하위입니다. 우리 그만큼 교육이라든가 이 사회복지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베이지님이 좀 칭찬 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숨은 원석 같다. 뭐 이제 원석을 넘어서 보석으로 봐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여기 지지자들 많이 푼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파주의 지역의 일부 분들한테 연락 드렸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박시영 TV에 나오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기재부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맞아.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재정 전문가면 비례대표로 많이 영입했던 과거에 전례가 있긴 한데 관료 출신 분들이죠. 관료 출신, 기재부 출신. 기재부 출신들은 또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그 예산 재정 전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정치권에 도전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 측면에서 좀 굉장히 희소성을 좀 갖고 있는 특장점이 좀 있어 보여요. 나머지들은 뭐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 같고 그런 측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직접 신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고 괜찮다, 국회에 들어갈 만하다, 믿음이 간다 이러면 동그라미 O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니다, 아직 미흡하다, 국회의원 되기에는 좀 이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 시작해 주십시오.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네, 이제 올라올 거예요. 네, 하려고 하시는 게 확실하네요.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5가 많이 올라오네요. 예. 신랑 때문에 파주 이사했는데 뭐 이런 글들도 있고요. 찬성한다는, 괜찮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조일출을 국회로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요. 예, 대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X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되게 X가 좀 나오거든요. 예, 잘해주세요라는 제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신랑도 찬성하고 본인도 적극 찬성한다고 이런 분도 있고 화이팅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하여 뭐 이런 단어만 좀 빼달라고 전문가답게 경제에 식견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적극 지지한다는 일 좀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유 뭐 그래도 이 방송을 한 이후에 이렇게 그 X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양호합니다. 인상도 참 좋다. 기재부의 전문성 뭐 파주에 사시는 분 행복하겠다고 고인물을 좀 갈아보고 싶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파주 운정에 사는 조카 부부에 권유하겠어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감사합니다. 그 파주에 사는 분들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면 자기 연구자들을 찾아서 추천도 많이 하죠. 내가 낸 세금 제발 좀 잘 써달라, 써주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서울에도 이런 분이 계시면 좋겠다. 초심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청주에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경제 전문가 특히 이제 예산 재정을 다루는 분들이 있어야겠다라고 절감한 이유가 기재부의 행포를 보면서 야, 저 문재인 정권 막판에 말씀하셨던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이 지금 기억에 생생하거든. 그것만 없었어도 대선에 이길 수도 있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방송은 실질적으로 질문은 끝났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우는 같은 대통령제 우리가 가장 미국의 정치를 지금 모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 편성권이 백악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통령안입니다. 우리는 정부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돼서 우리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위원회를 뒀었습니다. 근데 기재부 당시의 관료들이 하도 반대해서 그걸 다시 정부 부처로 넣어서 그 당시에 탄생한 게 기획예산처였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부 따로 있고요. 네, 따로 분리한 거죠.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 관료들한테 또 못 이기고 무릎 꿇어서 기획재정부로 또 통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MB 때인가요? 노무현 정권 후반부터. 예, 후반부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기획예산처 분리하는 것이 다음 대선의 주요 공약이 돼야 돼요. 이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재부가 가져가면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로 분리했더니 복지예산, 민생예산, 교육예산 이런 어떤 예산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 자율권을 존중하니까. 근데 기재부는 자기들이 다 틀어지려고 하거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민생 예산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동전의 뒷면이 바로 이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헌법에 의해서는 감사원의 역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무감찰하고 회계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근데 검사하고 감사하고 차이점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숙제 감사라고 하지 않죠? 숙제 검사라고 하죠. 네, 검사는 단순한 그냥 행위에 대해서 했나 안 했나 하는 거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 감사원이 그러니까 GAU라고 그러니까 국회 내 정부 책임자라는 명칭입니다. 네.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약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GAO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예산에 대한 이런 평가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평 지금 고속도로에 대해서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예. 지금 정치 감사를 하고 있죠. 사실상은.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나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국정조사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국정감사를 해도 된다고 하고 또 상임위에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거죠. 상임위와 국정감사는 국토이기 때문에 국토부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산하 기관만. 근데 국정조사는 차이점이 국토부뿐만 아니라 감사원 심지어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으면 검찰까지도 국정조사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광을 잘 파셨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한 명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그 오창수 평론가하고 한민수 대변인하고 함께 나오는 저녁 프로그램 진행할 텐데 요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워낙 튀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화요일 날도 계속된 좀 이상한 조사들이 많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얘기도 오늘 저녁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뤄보고 잼버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새만금에서 맞습니다.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또 이상민 그 누구죠? 이성만
의원 네, 이승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했죠. 송영길 대표 바로 치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다뤄야 할 것 같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행복블루님이 아까 김남국 의원님 파이팅 하세요고 추가로 보내주셨고 지승양님도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부터 후원 계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알찬 내용을 계속 만들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후원 계좌 열었으니까요. 뜻이 있는 분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으면 기업은행 21-456011-04-028 주식회사 박시영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진짜 기재부 이런 문제를 이슈로 다룰 때 저희 뭐 저녁 방송이나 이럴 때 한번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